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사라는 입장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에 최고 100mm의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잦아드는 모레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순방 외교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국 전역 50여 곳에서 생활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국내도 이달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돼 물가 비상에 걸렸는데 인플레의 정점은 언제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사 절차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반 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은 최근에 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 보복 타깃이 문 전 대통령인 게 명확해졌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며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을 하듯 전 정부와 대통령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 명예살인을 한 사건이라며 감사원이 당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대통령 순방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에서 순방 성과를 종합한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다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이나 외교 참사 비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순방 일주일 만에 성과를 종합한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성과를 강조했는데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창의적 해법을 협의하고 있고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 공동 대응 조치 즉각 이행을 약속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첨단 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기존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참사를 주장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권교체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검증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특히 국방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정부 시절 대북 안보 이슈를 산업통상위에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입니다. 행정위와 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대장동 의혹도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변곡정 국회로 만들어야. 야당은 윤 정부의 초기 실책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집중 거론하고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이전과 사적 채용 의혹,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한 대대적 공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총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집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격에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여 조기 전당대회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선의 김기현 의원.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역대급 불량 대표, 대도로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제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나라고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꼴인데 이 대표는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논란 국면에서 MBC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윤 대통령 순방 평가를 두고 신경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야당에 버금가는 표현을 써가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고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대 위주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안철수 의원은 그런 유 전 의원 행보를 공개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근데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가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될 경우 연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는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했었죠. 이 관련해서 최재 감사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추가 조사에 대한 시사를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시간 뒤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실이죠? 예, 자료 수집에.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결정하셨다는 건가요? 대통령님 발언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의 속성상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정부에서 한 일들이 전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예, 이 최재 감사원장은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 전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자, 야당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예, 아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 정부에서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한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보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월북 의혹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이분이 당한 어떤 일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월북이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이 거의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던 문서 일체가 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더 알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불쾌하지 마시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공무원 가족분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성실하게 서면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 전 대통령은 또 굉장히 상당히 불쾌했다. 자, 이런 전언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떳떳하면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보실 때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그리고 굉장히 낮은 지지율, 그리고 끊임없는 내치 외치의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 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특히 그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특히 그 이전 정부의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되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지금 여론 자체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거지 않습니까?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국가의 그러니까 국민의 그 안전이 위협이 닿았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5년에 이 5년의 모든 걸 정말 탈탈 털어서 지금 현 정부의 실정을 덮어보고자 하는 거. 그거는 꼭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을 앞세우면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감사원을 앞세우는 무슨 감사공화국도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활용해서 뭔가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효은 부대변인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도 정부 감사원에서 그 전 정권의 대통령들을 서면 조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93년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첫 해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 평화의 땡 관련한 감사,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율곡비리, 그 방산비리라고 할 수 있죠. 그 건에 대해서 각각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 두 전직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해명이라는 서식을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일일이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답변서를 답변이라고 인정을 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낸 그 서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충분한 답이 없었다 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어느 정도 응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이것이 뭐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좀 사안이 좀 다른 게 과거에 그 평화의
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 국민들의 그때 방위 성금이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의 물로 인한 우리나라 공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평화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그때 다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율곡 PD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과거 군사정권에 있었던 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과거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똑같이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정치적인 의도가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응하시면 될 일이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감사원이 아무리 감사를 하더라도 별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질 거고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응하시면 끝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민주당이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항의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의건 의원의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에 감사원이 맨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끝간데 없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이미 샅샅이 수사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엉뚱하게도 감사원이 달라붙어 감사하고 있다.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다. 예, 계속해서 이제 탈북어민 북송 상권 이외에도 탈원전 정책 그리고 백신 수습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감사원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분명 좀 짚어주셨지만 표적 감사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과거의 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없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일부러 감사를 한다.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짚어서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표적으로 삼을 만한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감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탈원전이라든지 백신 관련한 얘기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의 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국민적으로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국정감사이기도 한데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도 좀 어느 정도 걸쳐져 있어서 좀 여야의 입장이 좀 계속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됐지만 그동안의 5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탈탈 털어보겠다. 저는 그런 국감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저는 과거 정부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무슨 과거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여졌다. 여러 사업들의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걸 샅샅이 파헤쳐서 그럼 거기에서 있었던 정책 결정이나 예상 낭비의 문제들을 그럼 민생으로 돌린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렇게 여당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면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그거에 맞서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민생이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와 민생을 책임지는 거는 야당도 있지만 결국 여당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어려운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국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거 정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정감사라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전부터 이제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들을 보였는데 올해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김효영 부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듯이 국민의힘에서도 전 정권을 향한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다기보다 이제 새 정부 들어온 지가 한 5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를 할 만한 거리가 새 정부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5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5월 이후 5월 9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그런 감사를 하자는 말씀인지 저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거 아니냐는 말씀처럼 저는 들리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정책 감사에 가까운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순방 성과를 이제 서면 브리핑으로 내놨잖아요. 그 순방 성과에 대해서 동맹을 확인했고 인플레 감축법 등의 현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문 외교 논란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살짝 언급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순방 성과를 거의 순방 돌아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고 내놓은 얘기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예. 자유와 연대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그리고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순방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걸 확인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한 그런 순방이었다고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하더라도요. 그럼 과연 순방의 성과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뭐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브리핑에도 정확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하겠다. 얼마 전에 부통령이 와서 결국 대통령이 겨우 만나서 그 정도 그러면 창의적 해법을 앞으로 좀 같이 해봅시다. 이 정도의 외교적인 언사만 들었는데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이번 순방이 참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인플레 감축법만 보더라도 과거에 지금 그런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때 보고를 했는데도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직전이었죠. 인수위 시절에 한미 그 대표단으로 미국에 갔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했고 그때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화다천처럼 하고요. 그 유엔 총회 연설을 듣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정말 대통령이 훌륭해서 유엔 사무총장 돼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홍보수석이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번에 순방의 성과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순방을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규칙조차 깨어버린 그런 순방이어서 글쎄요. 좀 과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방문 이것이 다자 외교였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유엔 회원국이 192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끌어내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곧바로 방한을 해서 IRA 관련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켜보셔야 하는 입장이고 외교 참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 대통령 얘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중국 가셔서 10개 중에 8개 혼밥하시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 비핵화전은 이런 답변 들은 게 외교 참사고요. 체코에 갔더니 현지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서 없고 말레이시아 가서는 인도네시아로
인사를 하고 이런 게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도 이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죠.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된 성남FC 공소장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입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쇼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관련 이제 공모자로 이제 지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검찰의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죠.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로 2가지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성남FC 사건이 나왔습니다. 제3자 뇌물이라는 혐의인데요. 글쎄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라는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홍보 자금을 유치한 것을 지금 뇌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은 명백한 거죠. 왜 이거를 자꾸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뭔가 사법적으로 계속 압박하려는,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 방탄이다라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정치적 사안과 민생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성준 대변인의 입장에서도 보인 것처럼 이 성남FC 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자,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이게 정치쇼라고 하는데 정치쇼라고 하면은 원래 없던 의혹을 새로 발굴을 해서 뭔가 현재 실책을 덮으려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또 뭐 성남FC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쭉 나왔던 얘기라 1년 가까이 국민들의 뇌리에 이게 박혀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운명의 한 주를 맞은 국민의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6일이죠.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할 때는 뭔가 징계할 만한 사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돌입한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만약 징계가 나온다면 그보다 더 과한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당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기존의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큰 징계가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 징계가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6월 11일 지난해 6월 11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 예. 새로 있을 전당대회 내년 6월까지는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는 수준의 징계는 거의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단도 조만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전에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자,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윤리는 6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결국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당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얘기를 내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싸우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가처분이 또 인용이 돼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또 그와 별개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또 그 다음 수순으로 또 주호영 직무대행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로 가는, 다시 새로운 어떤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 부담은 있겠지만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내용이 계속 그러니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내용이 오래될수록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처분의 그거하고 무관하게 결국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효원 대변인께서도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다시 또 3차 비대위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 체제로 가는 겁니까? 비대위가 새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원까지 개정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비대위할 그런 명분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성일종 정책의장 이렇게 2명의 미니 지도부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밤새 내린 비는 현재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충남 보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북서부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서해안 외 지역에선 내일 오전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오전 2시 2분쯤 경남 산청군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던 80대 노모가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사는 50대 아들은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국방부가 만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육군이 운용하는 야전 장갑차였는데 국방부는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현충일에 이어 이 같은 실수가 또다시 일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특전사 대원들의 특공무술 시연이 끝나자 국방부가 제작한 국군의 날 기념 영상이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조국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군의 강력 문구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무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낯선 장갑차가 등장합니다.
중국 육군이 운용하는 92식 차륜형 야전 장갑차인데 1990년대 배치된 이후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 차량으로도 개조된 장갑차 대표 모델입니다. 국방부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실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문 모형을 제작한 동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애국가가 아닌 미국 국가를 삽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외주 영상이라 해도 민감한 역사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가 직접 검증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9년 6.25 전쟁 영웅 포스터에 우리 국군이 아닌 북한군을 도왔던 중공군의 모습을 넣어 문매를 맞았습니다. 2020년엔 구국의 전투 포스터에 미군 전차를 넣었고 민족 상잔의 비극 포스터엔 태극기와 국화 옆에 독일군 철모를 놓았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강행을 한 건데요. 권영세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풍선에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USB 등이 실려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 박상학 씨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밤사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가 최근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수사당국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2014년에는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해 파편이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다시 불러 대북 전단을 날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충분히 안에서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쌍방이 충분히 할 말은 말씀 나눴고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보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동안 퇴근길 미행, 즉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용의장을 특정해서 이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지난달 30일에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많이 좀 연일 보도가 됐던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네, 현직 법무부 장관을 8월부터 1개월 가까이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이 한 남성이 계속해서 차량으로 뭔지 조금 미행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근처를 좀 맴도는 그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측 그 법무부 직원 측에서 이 부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스토킹 행위다라고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100m 접근 금지 이제 좀 긴급 조치를 했던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용의자가 이제 속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에서는 이제 스토킹이 아닌 취재 목적이었다. 자, 이런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취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채널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이었고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량을 추적했다든지 이런 부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 행위의 목적 자체가 이 특정한 제보가 있어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용 차량을 공직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을 조금 이렇게 쫓았던 것이지 이것이 이제 스토킹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이 됐어요. 굉장히 최근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의 2조 1항에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진로 방해나 뭐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맴도는 행위, 뭐 보는 행위 이런 거를 스토킹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재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이 부분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긴급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또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긴급 조치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출신 인물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린공감TV 측에서도 더 탐사 측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라는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더 탐사 채널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열린공감TV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좀 멤버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열린공감TV랑 더 탐사가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하게 이런 좀 취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열린공감TV에서는 유튜브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열린공감TV와는 더 탐사는 무관하다. 더 탐사는 열린공감TV에 있던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채널이고 이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당한 취재라도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밉다고 위법하게 취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 이제 취재 행위라고 했을 때 이 유튜브 채널이 정당하게 등록된 언론사냐 아니냐도 이제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언론사가 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언론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록돼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 행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고 뭐 이런 좀 SNS라든지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언론사로 볼 수 있는지 자체부터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뭐 누구라도 이런 행위를 하다가 취재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취재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등록 여부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 채널이 실질적으로 언론사로 볼 수 있는 이런 좀 취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조금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광욱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광욱 의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요. 성실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언유착으로 일종의 공작이 벌어져서 이동재가 함정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려고 했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애초에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공작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새로운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고 공작을 하는 사실이 있다.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판단이 나오는데 1심 재판부 어떤 판단을 좀 내리게 될까요? 예, 우선은 이게 지금 최광욱 의원 관련해서 사건이 3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업무방해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 내일 선고가 있는 거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업무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허위 인턴 보고서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해서 그 허위 인턴 보고서 관련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출하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업무방해 행위로 기소가 되었었고 1심, 2심에서는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지금 이뤄진 상태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15 총선 당시에 이 허위 인턴 보고서 관련해서 이것이 그러면 작성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조금 사실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제 이런 좀 채널에 나와서 본인은 이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를 받았었고 현재는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단계였는데 항소심에서 2020년 6월 22일에 이 관련 사건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내일 말씀드렸던 내일 이제 선고가 있는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가 뭐 이런 특정 진술을 조금 요청을 했다 이런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그렇게 좀 고소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고 이제 내일 1심 첫 선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고가 될지가 조금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업무방해건과 또 한 건은 이제 2심까지 집행유예 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물론 뭐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명예훼손은 이제 1심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80만 원의 벌금이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의원형을 잃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집행유예형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의원직 상실, 뭐 무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범죄 같은 경우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의원직이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형사사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외의 사건들은 다 일반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그때도 이제 당선직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할 수 있느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사건이고 업무방해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업무방해 1,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이 이제 상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항소심에서 100만 원이 넘을지는 또 이제 판단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당선 무효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사건이 뭐 수사가 될 때까지는 재판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곧 재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이 이제 선고가 됐었고 바로 이제 항소가 진행이 돼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가 그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었던 고발 사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관련해서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표적 수사였고 이게 굉장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이런 좀 진행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본인의 이 죄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고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봐서 6월 22일에 그러니까 지난 6월 22일에 일단은 중단을 하고 관련 사건의 추이를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김웅 의원 측이 이제 검찰에서 김웅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다시 이첩을 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김웅 의원은 지금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손준성 검사의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 기소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소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재개를 할지 아니면 김웅 의원 부분이 어쨌든 사실관계가 조금 더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개를 할지 이 부분이 조금 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재개가 될지가 조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강욱 의원 건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일반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관리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1심에서 받으면 바로 의원직에 잃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의원 임기를 거의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증인신문이라든지 정당한 재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임기를 거의 채워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까지 가면.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겠지만 1심의 선고가 항소를 해서 다투고 있는데 확정이 됐다라고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심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다툴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그렇다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선고가 되고 나면 어쨌든 그 다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조금 페널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당한 부분이 상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영국의 가스와 전기 요금이 급등하면서 영국 전역에서 생활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 주말 런던 킹스크로스 광장 앞 영국 정부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지 말자란 팻말을 든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Before April last year was £97 a month, and now it's £253 a month. Yeah, it's a lot. It's a lot. 영국 가디언은 이날 영국을 비롯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등 50여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영국인들이 시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30만 명이 서명을 하고 공과금 청구서에 불을 붙이다는 운동이 전개되는 등 영국에서는 생활고 속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식료품 물가에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필품은 대용량으로 사고 식품은 소량으로 쪼개 사는 실속파 쇼핑이 등장한 건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지를 담고 또 담습니다. 순식간에 휴지와 키친타올 등으로 쇼핑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창고형 마트를 찾은 이태복 씨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가성비입니다. 거기가 생필품이요. 아무래도 뭐 여기 그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격이 싸고 전에보다는 그래도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게 되죠. 대가족인 이영선 씨도 대용량 제품을 주로 찾습니다. 싸죠. 아무래도 1+1도 많고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다 사가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가성비 제품만 챙기려는 실속파 소비자가 늘면서 한 창고형 마트의 8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증가세가 더 뚜렷했는데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치약이나 세제, 휴지 등 주요 대용량 생필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늘었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소포장된 반찬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반찬 간편식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30% 넘게 팔렸습니다. 가성비족을 겨냥한 제품도 하나둘 출시됐습니다. 소주병 사이즈로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반병 와인부터 리터당 가격은 낮추고 용량은 키운 2리터 대용량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속 실속 있는 가성비 제품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르게 됩니다. 먹거리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라면, 과자 다 올랐습니다. 정말 장보러 가게가 없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9월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제 10월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공식품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 라면 회사의 경우에는 12개 품목의 가격을 대략 10% 가까이 올렸고요. 또 대표적인 과자 브랜드들도 10% 이상 일부 과자 가격을 올렸고 또 김치, 최근 들어서 포장김치가 거의 품귀 상태거든요. 온라인몰에서도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워낙 수급이 어렵기도 하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한 물량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10% 정도 올라서 8월, 9월 종합적으로 보면 식품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8% 이상 오른 상태예요. 예. 이게 2009년 4월 이후에 근 14년 가까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네. 뭐 식품 외에도 뭐 농산물들도 상당히 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배추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장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추가 씨알이 그렇게 굵지 않은 것들도 추석 직전에 아마 마트에서 한 통에 10,000원 이상이다. 그거 보셨을 텐데 어제도 마트에 가보니까 오이, 백오이 2개에 4,800원. 저는 구매를 못하고 다시 내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배추 가격은 대략 통계로 잡히는 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정도, 파 가격도 50%, 오이도 뭐 70% 전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장을 보시는 곳 또 소매 판매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정부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편승해서 인상하는 게 없는지. 만약에 5%만 올려도 될 상황인데 오른다고 하니까 여기 5% 얹어서 10% 올리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올라가야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올릴 수 있도록 좀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만 비축량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이 이미 풀고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테고 이제 차후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계약 재배 물량을 좀 늘린달지 아니면 수요 예측량을 좀 맞춘달지 이런 조건도 좀 필요할 겁니다. 네. 자, 뭐 보니까 뭐 물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뭐 증시 폭락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우리 경제 이래도 괜찮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시점은 분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 보면 올해 1월 초에 3,00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는 그 와중에 투자는 좀 어렵고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거리는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라기보다는 이걸 만약에 병에 빗댄다면 치명적인 암이나 희귀질환 이런 게 아니라 골병입니다. 골병이라는 건 느끼기에는 분명히 통증도 있고 힘들지만 특별한 원인, 진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혹한기를 견디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소비 지출 이런 것들 좀 긴축하는 이런 개인적인 대응도 필요할 겁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요금 인상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올랐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고까요? 네, 가정용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7.4원이 올라가고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요금 인상폭을 더 올리기로 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메가줄당 2원 이상 올라갑니다. 2.7원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가정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에 한 300kWh 이상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월 이용 요금이 2,300원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 청구서에는 아마 2,5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도시가스도 월의 요금이 5,4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대략 월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8,000원 정도 공공요금을 더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뭐 사실 지난 정부부터 쌓여온 한전의 적자, 누적 적자 때문에 요금이 이제 불가피할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의 적자, 그러니까 그 부실하게 되는 경영이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이요. 그러니까 올해 한전이 예상되는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3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적자 규모가 이미 15조 원 이상인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줄일 수 있는 적자는 대략 1조 원 정도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년, 후년까지도 요금 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어서 아마 다들 소비자들 각 가구에서 긴장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곧 이제 겨울을 앞둔 만큼 에너지 재련도 좀 예상이 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뭐 대책이 있을까요? 연말까지 복지 할인 제도를 아마 9월 말로 종료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걸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고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 이런 정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책 이런 걸 통해서 감당이 가능한 분들은 조금 더 내시고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해 최소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현재까지 플로리다 주에서만 74명이 숨졌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선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피해로 구조된 인원만 1,000명을 넘었고 복구 비용은 최소 수백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 재난관리청장은 피해 복구까지 머나먼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플로리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고문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러시아 군인 고문 장소로 활용한 곳도 공개됐는데 유치원이나 병원, 지하 감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컴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좁은 공간. 소변과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등을 고문했던 장소들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이지움에 위치한 러시아 군인의 고문 장소 5곳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학교부터 지하 감옥, 경찰서, 유치원 등 다양했습니다. 집단 매장지에서 발굴된 447구의 시신 중 최소 30구에서 손이 묶이거나 총에 맞는 등 고문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Там і прострелений був руки, казали, і ребра поломані, і на лице взагалі не взнати. 우크라이나 생존군인 38세 미콜라 모시아키는 직접 상처를 보이며 러시아군의 잔혹했던 고문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발로 차고 심지어 담뱃불까지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Там заставляли танцевать, как бы прострелили ногу. Говорили, танцуй. Не танцевал. прострелили ногу.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1일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곳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해당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하는 조약에 서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관중의 난동으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홈팀이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2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정팀에 패한 성난 홈팀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혼비백산한 선수들이 서둘러 라커룸으로 피신하고 일부 선수와 스태프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 몸을 숨깁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서 흥분한 축구팬 수천 명이 경기장에 난입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격분한 팬들은 물병과 의자를 던지고 경찰차를 흔들어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로 변한 팬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만여 축구 팬들이 출구로 몰려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부상자 중에는 집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di rumah sakit pada saat upaya proses penanganan. 관중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도 숨지고 경찰차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때까지 축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이란의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이후 히잡을 쓰지 않고 식당에 갔던 여성이 또다시 보안군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히잡 시위 현장 모습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란의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의문사 당한 이후 이란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이란은 물론 중동,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각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항의의 뜻을 담아 머리카락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인 이란 여성들을 따라 세계 각국의 여성들도 머리카락 자르기로 연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도 이란 정부의 히잡 반대 시위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란에서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최소 83명이 시위에서 목숨을 잃었고 1천여 명이 시위로 인해 구금된 상태이며 언론인도 최소 28명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보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영동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 지역으로도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지역은 선선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 청주, 대전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천절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